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대상 의혹들을 놓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눴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이첩됐다 회수되는 전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인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일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PC, 하드디스크 등 다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재작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이후 수사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경로설뿐 아니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는데 이와 관련해 의혹의 출발점이 된 멋쟁 해병 대화방에 참가자 최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강제 수사는 물론 소환하는 주요 인물의 범위도 빠르게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만큼 언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내란 특검이 재구속 뒤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를 사유로 들었지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건강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구속 다음 날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응으로 답했습니다. 특검에 전달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 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적히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자 바로 오는 14일 오후 2시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검 측은 다시 조사 불응이 예상되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바로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구속의 개념에는 구금뿐 아니라 구인까지 함께 포함된 만큼 강제 구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됐을 때도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 전례가 있는 데다 특검 스스로 피의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강제 구인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연이은 압수수색의 소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세 개 특검팀은 한 주 내내 숨가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 개 특검의 수장을 서둘러 임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세 개 특검은 수사에 끊임없이 박차를 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모든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소환 조사하더니 구속영장 청구까지 파죽지세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단과의 신경전도 불사하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끝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까지 확보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VIP 경로서를 중심으로 증거 확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핵심 관계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연이틀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김태우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알려진 수석 보좌관 회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소환에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최초 수사 결과가 보고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풀기 위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기업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리했던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 의혹도 김 여사의 뇌물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최장 170일이라는 수사 기간 안에 각종 의혹을 규명해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건데 한 주 내내 조사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 특검 수사는 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집사 김모 씨의 아내를 출국 금지한 가운데 김 씨는 소환에 응할 계획이지만 양육 문제로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측근에게 전했습니다. 특검은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의 출석 의사를 전달하라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집사로 언급되는 김모 씨의 아내 정모 씨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는 특검 소환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국내에 있는 아내의 출국 금지로 현지에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귀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측근에게 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씨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다며 특검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모 씨가 빠른 시일 내 특검으로 연락해 온다면 특검은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3년 김 씨 관련 렌터카 업체에 대한 대기업들의 184억 원 투자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투자금 중 일부인 46억 원은 당시 렌터카 업체의 기존 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는데 해당 법인의 현재 이사가 아내 정 씨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과정과 이후 상황이 석연치 않다고 보는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통해 김 여사와 관련성 등을 살필 거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 본류인 코바나 컨텐츠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불기소 처분에 논란이었던 만큼 김 여사를 상대로 한 강제 수사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특검이 집사 게이트를 포함해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에 의문을 남기지 않겠다고 한 만큼 향후 소환 조사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서울의 한 식당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직접 제안한 일정이었는데 보수 논객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에 있던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오겹살과 소주 등을 직접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건의사항을 듣기도 했습니다. 퇴근 뒤 깜짝 외식은 이 대통령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내수 진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안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엔 대표적 보수 논객들을 만났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 조갑재 대표를 초청해 좌우를 아우르는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면서 두 원로 언론인의 참여와 지혜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 주로 거론되는 화두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국민 기초 환자 교육 강화와 증여 상속 투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이 대통령에게 건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받는 군대를 만들고 입대 장병들을 첨단 기술인으로 양성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도 두 보수 언론인과 국론 통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취임 선서 때부터 사회적 분열을 끝내겠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전체를 포용하려는 소통과 통합 행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19개 부처 새 정부 초대 조각 작업이 완료됐는데 현역 의원과 기업인을 기용하는 실용주의 인사 기조가 마지막까지 유지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삼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 민주당 사무총장인데 과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으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왔다는 게 발탁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에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거라며 이 대통령 부동산 철학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세계 5대 문화광국 실현을 이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로는 최희영 놀유니버스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YTN 기자와 네이버 전신인 NHN, 인터파크 대표를 지내는데 이 같은 다양한 분야 경력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발표로 새 정부 초대 조각 작업이 모두 완료됐는데 마지막까지 기업인과 현직 의원 등용이란 일관된 인사기조가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19개 부처장관 후보자 가운데 기업인을 4명이나 포함시키면서 실무 경험을 살리고 8명의 의원 발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넘어 국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빠르게 업무에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들도 반영됐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 TF를 구성해 직접 검증한 사안과 청문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국민 여론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다음 주부터 본격화하는 인사청문 전국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고율 관세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가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쪽과 통상 이슈와는 별개 사안으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도 나뉜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 합참의장이 아닌 한미 연합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평시 작전 통제권은 지난 1994년 가져왔지만 전쟁이 났을 땐 여전히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겁니다. 언젠간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데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10대 공약에 전작권 환수 의지를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지던 전작권 전환 협의가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안보 압박과 맞물리며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인상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동시에 바라는 미국을 설득할 카드 중 하나로 주목받은 겁니다. NSC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오갔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우리가 받기 힘든 걸 지키는 대신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정찰자산 확충 등 군 전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환수하자는 겁니다. 25%로 예고된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등에 이미 부과된 고율의 품목별 관세 인하를
반대급부로 챙겨올 수 있다는 기대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이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자칫 미군이 한반도 안보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대북 억제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로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만큼 미국과의 통상 안보 협상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얽혀있는 대미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것, 임기 초반 이재명 정부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2파전 속 본격 막이 올랐습니다. 두 후보는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칫 과열 양상으로 새로운 계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대표라는 상징적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건 역시 정청래, 박찬대 의원 둘뿐이었습니다. 일찌감치 2파전 구도로 물밑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의 시작입니다. 친명 중에 친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55% 반영도에는 권리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는데 정 의원은 개혁의 아이콘을 강조했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여러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박 의원은 안정적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당정대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그 팀워크를 가장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지자들을 확보해가는 전략도 방향이 다릅니다.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정 의원은 당원 맞춤형 공약으로 당원 공략에 나섰고 국회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당원들의 바람대로 당의 주인인 당원이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며 쌓은 인연을 바탕으로 의원들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어떤 얼굴로 당대표를 내밀어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경쟁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는 비난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아름다운 경선을 강조하며 손을 맞잡았지만 과열 조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방전이 심화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현역 의원에게 비난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충돌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고 저게 왜 저렇게까지 갔을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조정이 안 됐을까? 같은 진명이라며요. 의원들이 속속 지지 선언으로 한편에 줄을 서면서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는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당대표 임기는 1년에 불과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그 권한은 막강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계의 분화, 즉 권력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의 칼끝이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정치권이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해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도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임종득 의원실로 속속 모여듭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집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왜 국회의원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입니까? 야당 탄압, 정치 보복성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압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실에 이어 사흘 사이 두 차례 압수수색. 앞서 김선교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연루 혐의로 출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비상계엄을 키워드로 조여오는 특검 수사망에 정치보복 주장으로 맞서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 참여와 관저앞 집회 참석 여부에 따라 의원들 사이 온도차가 있는 상황, 대응책을 두고 단일 대오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아니면 당에서 그래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여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등 여론전 자체가 힘을 받기 어려운 형국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나둘 포토라인에 서기 시작하면 실제 유무죄 여부와 별개로 당이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어수선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여당은 국민의힘에 연일 내란 청구서를 내밀며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내란 연루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오면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면서 이 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전횡을 막지 못했고 특정 계파 중심으로 당이 운영됐다며 이로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인적 청산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검 정국 긴 터널의 입구에서 자중질환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 질환 환자가 지난해 3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이 만성 질환을 앓는 분들은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할 뿐 아니라 폭염의 증세가 악화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 질환 환자가 지난 8일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역시 벌써 지난해 3배 수준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폭염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 수축과 이완이 활발해지며 증세가 악화할 수 있어서입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는 탈수로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해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 환자 역시 땀이 많이 배출돼 혈당량이 높아지면 쇼크로 이어지거나 자율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더위가 심박동수를 증가시켜 직접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 탈수로 혈액 농도가 짙어져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우려가 높아집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이 생길 때 먼저 일어나는 게 탈수인데 이거 자체가 혈당도 높이고 또 탈수가 된 그 혈전 발생도 위험이 더 높아지고 땀으로 체액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 만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신장질환 환자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실 경우 부종이 생기기 쉽고 저나트륨 혈증으로 의식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만 마셔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중교통을 타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인천 515번 버스는 에어컨을 제대로 틀 수 없어 승객들의 민원이 잇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표정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0도가 훌쩍 넘는 불볕 더위 속 달아오른 얼굴에 땀방울을 훔치며 시민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천장에 에어컨을 만지작거리면서 바람이 나오는 건지 연신 확인합니다. 바깥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차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면 좋은데 너무 더워서 지금. 버스 안이 너무 더워 꼭 선풍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나 일주일에 4번 정도 타거든요. 근데 항상 더워요. 특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햇빛 알러지가 있거든요. 차도 덥고 밖에도 더우니까 계속 긁잖아요. 등하교 시간대에는 안 그래도 더운 버스가 한증막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엄청 덥죠. 많이 타면 더워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기사님한테 에어컨 좀 켜달라고 하면 켜주시고 막 그런 것도 봤어요. 요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인천 515번 버스의 풍경인데 지자체에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이 버스가 에어컨을 잘 틀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2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유달리 인천 515번 버스가 에어컨을 약하게 튼다는 불만글이 올라왔습니다. 1시간가량 버스를 타보았습니다. 탑승할 때부터 흘리던 땀이 계속 멈추지 않는데요. 에어컨은 탈 때부터 계속 가동 중이었지만 비어있는 좌석 온도는 31도에 달합니다. 버스 기사들은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한 번 연료를 충전한 뒤 운행을 마칠 때까지 220km 정도를 달려야 해 에어컨을 강하게 틀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고지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충전소를 가고 싶어도 그 정도로 쉬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기사들은 말합니다. 그런 만큼 버스를 늘리거나 배차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잠깐 세게 틀어도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보면 가스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죄송하죠. 좀 온몸에 지금 땀이 흥건해요. 인천시는 5년 전 용역을 통해 확정한 노선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도 간담회를 열어 불편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하루빨리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경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인명 구조 훈련을 벌였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물에 빠진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익수자를 구조한 뒤 구조정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수심이 얕거나 암초가 있어 구조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에는 동력 보드가 투입됩니다. 최대 시속 70km의 기동력으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번엔 낚싯배가 전복된 상황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면 선체 내부 격변을 힘차게 두드려 주십시오. 잠수대원들이 장애물을 헤치고 좁은 통로를 지나 선내에 고립된 승선원을 구조합니다.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상황에 대비해 창문을 깨고 탑승자를 구조하는 훈련도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이 다목적 순례 훈련장은 보다시피 1번서부터 6번까지 그 출입구를 만들어서 수중과 장애물 탈출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가능하게끔 만들었고, 최근 3년간 6월부터 9월 사이 동해안에서 발생한 연안 사고는 199건으로 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물놀이 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원한 얼음 없이는 견디기 힘든 요즘입니다. 특히 바다에 나서는 어민들에게 얼음은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존재인데요. 영하 20도의 한겨울 같은 얼음 공장을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수협이 운영하는 얼음 공장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바닥에 설치된 제빙시설에서 무게만 1톤에 달하는 8각짜리 대형 얼음통을 들어 올립니다. 통을 옮겨 여러 차례 물속에 담갔다 뺀 뒤 기울이자 컨베이어 벨트로 얼음이 쏟아집니다. 이른 무더위에 주문이 늘면서 벨트 위에는 어느덧 냉기를 뿜어내는 얼음이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하 20도의 대형 저장 창고를 열자 급증할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해 미리 만들어둔 얼음이 가득합니다. 이곳 창고에 보관된 얼음량은 모두 1,500각입니다. 성수기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모두 소요되는 양입니다. 수협에서 생산하는 얼음은 대부분 어선과 중도메인에게 유통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바닷물 온도가 높아진 요즘, 어민들에게 얼음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성어기 오징어 잡으러 이제 서해안에 올라가게 되는데, 오징어는 얼음이 많이 필요한 어종이고, 그다음에 또 아무리 요즘은 보관시설이 잘 돼 있어도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지고 얼음이 많이 녹기 때문에 소요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작년을 기점으로 여름철 수협의 얼음 판매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수협 얼음 공장의 여름철 하루 판매량은
과거 500각을 웃돌았지만 올여름엔 적게는 70각, 많아야 200각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어민들의 조업 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얼음 생산 및 이제 판매량이 많이 이제 급감하였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이제 뭐 저희 이제 제주시 수협에서는 어업인들의 이제 얼음 공급이 원활한 얼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한여름에도 추위 속에서 일하는 얼음 공장. 역설적이게도 뜨거워진 날씨로 인해 얼음 수요는 줄었지만 더위를 식히기 위한 작업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 홍수로 무려 120여 명이 숨진 데는 뒤떨어진 재난 대응 방식이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이 됐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경고하는데요.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새벽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는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범람과 급류 위험이 큰 강 상류 캠핑장과 주거지에 사전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No warning at all. So we got out right in time. This happened very quickly over a very short amount of time that could not be predicted. 텍사스 홍수는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What I've seen with this event so far are tremendous rainfall rates. Those tremendous rainfall rates are a calling card of what we're seeing with climate changing.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오늘날의 날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텍사스 홍수가 500년에 한 번 오는 사건으로 불렸지만 기후 변화가 이런 확률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매우 드물었던 재난이 이제는 우리 생에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So first of all, we have to adjust our sense of risk and realize that we are actually at higher risk than we were when we were young, and that our parents or grandparents were, even if we live in the same place. 기후 변화가 가장 큰 문제지만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그동안 20번 넘게 바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뉴욕 증시는 물론 미국인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통업계 공룡인 아마존과 월마트는 관세 여파로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소비자 선점을 위해 할인 대전을 벌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7월 3일까지 무려 24차례나 자신이나 참모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관세 정책이 어차피 또 바뀔 것이라 보고 급등하거나 폭락하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6월 미국의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피로감을 느끼며 무덤덤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해둔 덕분에 가격 상승이 제한됐지만 재고가 소진되면 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But I think the immediate impact is probably going to be pricier things you buy abroad and probably not a lot of domestic options to switch to straight away. 관세로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전에 소비자 충성도를 확보하려는 미국 유통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월마트의 세일 기간에 맞춰 일찍 시작했고 기간도 나흘로 늘렸습니다. 이에 오프라인 선두주자인 월마트는 행사 기간을 엿새로 늘렸고 온라인은 물론 미국 내 4,600개 매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다른 소매업체들도 할인 행사를 앞당겨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에 온라인 쇼핑 규모는 최대 쇼핑 시즌인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을 앞질렀습니다.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10% 보편 관세는 이미 적용된 만큼 조만간 미국 내 물가 상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이 본인들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아가면서 남북관계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측 통보에 끝까지 응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경비정 등을 보낸 걸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은 우리 군과 해경의 인계에 따라 지난 9일 오전 8시 56분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북한 경비정과 예인용으로 보이는 어선이 우리 측 시야에 포착됐습니다. 남측과 유엔사의 귀환 통보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던 북한이 목선을 인수하기 위해 마중을 나온 겁니다.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임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소극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반응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11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은 하루 만에 대남 소음방송 중단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도 요청했고 최근엔 민간의 대북 접촉 신청을 잇따라 승인하며 북측을 향해 유화적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련의 유화책이 이번 북한의 마중을 이끌었다며 두 국가론 속에서도 북한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고 해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도주의적 유화책이 북한의 제한적 협력을 견인하며 대화 재개의 가능성, 즉 남북 간 소통의 잠재적 돌파구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유엔사의 송환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받았던 만큼 당연한 반응으로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애민 정치를 반복적으로 외쳐온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일관되게 북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주민 의사를 계속 외면하는 건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직접 소통이 가능했다면 더 안전하고 신속한 송환이 이뤄졌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 달로 미뤄진 가운데 이번 달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선방했는데 관세 부과 전 기업들이 수출을 서둘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한 수출액은 1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늘었습니다. 조업일수도 1년 전과 똑같아 하루 평균 수출액도 9.5% 상승입니다. 우리 수출은 미국 관세 부과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과 5월을 뺀 나머지 기간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힘이 컸습니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12.8% 늘어나며 비중도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 수요 증가와 D램의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박 수출도 크게 늘었는데 지난 2022년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는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 수출도 4.1% 증가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모두 6%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출 선방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 물량을 앞당겨 출하한 이른바 선출하 효과가 컸다고 해석합니다. 관세 회피를 위해서 좀 선구매한 그런 효과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계속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이 흐름이 꺾일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유치원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려고 협박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에서 YTN 취재진과 마주친 사채업자는 싱글맘 죽음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채를 갚으라는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액은 수십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었지만 동료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는 협박 문자가 하루에도 수백 통 발송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고 좀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고 살고 하다 보니 힘든데 하루 사이에도 100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왔었어요. 사채업자들 가운데 30대 김모 씨가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김 씨는 A 씨에 대한 협박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보석 후 첫 재판인데 소감이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재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인에게 협박 문자 이런 거 보낸 거 아예 일절 없으신 거예요? 네, 없습니다. 싱글맘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고인 죽음에 책임감 느끼십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A 씨를 포함한 채무자 6명에게 수천 %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파악한 채무자 6명 외에 1명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싱글맘이었던 A 씨가 유치원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등 공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평소 형과 불화를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통제선이 주택 입구와 주변에 길게 설치돼 있습니다. 부부인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그리고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김포의 단독주택입니다. 오전 11시쯤 집에 찾아온 60대 여성의 직장 동료가 핏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피해자 2명은 방에서, 1명은 부엌에서 발견됐는데 모두 숨진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도주하지 않고 범행 장소인 이곳 주택에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전날 오전 가족을 살해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형과의 불화가 범행 동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과거 경찰에 신고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가 부모까지 살해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같이 산책도 하고 이러는 거 봤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산책하고 이러더라고. 특별히 뭐 이렇게 나쁘고 보이고 이러진 않았는데.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피해자들의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광주의 한 주차타워 4층 높이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60대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다쳐 이송됐는데요. 다행히 인근을 오가는 주민은 없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주차타워에서 내려오던 차량이 벽면으로 돌진합니다. 지상 4층에서 땅으로 떨어진 차량은 아스팔트 도로로 곤두박질 칩니다. 큰 굉음에 시민들이 몰려들고 소방과 경찰도 사고 수습에 나섭니다. 가게 장사 준비하려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치는 소리 좀 꽝꽝 소리가 나길래 뭐지 하고 앞을 봤는데 차가 뚝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파편이 날리길래 순간적으로 뛰쳐나가서 119 신고를 했고요. 광주 북구의 한 주차타워에서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25분쯤. 주차타워 벽면은 뻥 뚫렸고 도로엔 철제 난관과 차량 파편이 나뒹굽니다. 4층에서 떨어진 차량은 60대 운전자 A씨가 운행하던 택시였습니다. A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m 높이에서 택시가 추락한 곳은 식당과 상점이 밀집한 상권이지만 다행히 지나는 시민이 없어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셨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건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차타워 5층부터 차를 몰고 내려오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고전 발레 3대 걸작 가운데 하나인 백조의 호수가 잇따라 무대에 오릅니다. 이른바 콩쿠르의 왕자 다닐 심킨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전막에 나서고 모스크바의 대표 발레단도 첫 내한 공연을 이어갑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3연속 540도 회전이 가능한 러시아 출신 발레스타 다닐 심킨. 하늘을 나는 무용수로 불리는 심킨이 고전 발레 미학을 집약한 백조의 호수 전막 공연으로 한국 무대에 섭니다. 악마의 저주로 낮엔 백조로 변하는 오데트 공주와 지그프리트 왕자의 사랑을 그린 이번 작품에서 홍향기와 호흡을 맞춥니다. This version is that, Prince Siegfried follows Odette into the death. There are different versions and different endings, and depending on the ending, you have to find yourself. 백조의 호수는 유니버설 발레단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1992년 초연 이후 해외에서도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발레 대명사라고 불리고 어떻게 보면 발레단의 수준, 발레단을 평가하는 그런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막인 원작을 2막 4장으로 재구성해 긴장감을 높인 이번 무대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어우러집니다. 라 클라시크 발레단도 발레의 본고장인 모스크바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백조의 우아한 비상을 연기합니다. 35년의 역사를 가진 예술단체로 레바논 투어를 마치고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제동으로 전쟁에 불똥이 튈 뻔했지만 주최 측은 민간 예술단체 공연일 뿐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최근 국내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올데이 프로젝트는 데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인 그룹입니다. 국내 최초 재벌 출신의 아이돌이라는 화제성을 넘어서 가요계의 새로운 혼성 그룹 바람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의 반대가 제일 커졌는데 근데도 포기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데뷔 전 올데이 프로젝트가 화제가 된 건 단연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멤버 애니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최초 재벌돌에 등장해 누리꾼들의 시선이 온통 쏠렸지만 데뷔 뒤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데뷔곡 페이머스가 발매 사흘차부터 국내 음원 차트 정상의 자리를 지키면서 반짝 관심을 넘어 올해의 신인급으로 주목받게 된 겁니다. 올데이 프로젝트는 가요계에 오랜만에 바람을 일으킨 혼성그룹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쿨부터 샵, 코요테까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혼성그룹은 한동안 맥이 끊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핵심 팬덤을 자랑하는 걸그룹, 보이그룹 위주로 K-팝 시장이 운영되면서 혼성은 필패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되레 이런 구조 덕에 올데이 프로젝트의 신선함이 두드러졌습니다. 남녀 케미스트리가 두각되지 않아도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 남자 멤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모습들과 여자 멤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모습들을 병렬적으로 이렇게 이들의 활약이 남녀로 구분된 신인상 기준에 대한 재논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입니다.
이번 주말도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고 더위가 주춤한 동해안도 내일부터는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자외선은 강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최대한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전남 북서부는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밑돌면서 오늘은 열대야가 쉬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8도, 청주가 24.3도, 대구가 22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폭염입니다. 서울이 36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35도, 청주와 대전도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